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조 8영억 원. 단군 이래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무기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KF-21. 모든 시험 비행을 마치고 최근 1호기 조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했는데 이 전투기 때문에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서 큰 위기를 느끼는 듯한데요.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 프랑스미터 디펜스 FR는 최근 양산이 시작된 한국 KF-21 보라매가 전통의 강호인 유럽 항공업체들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을 때려잡을 계획으로 KF-21에 눈길을 보내는 국가가 있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이 종식되고 각국이 무기 구매를 줄이자 방위 산업은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급변한 국제 정세로 방위 산업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중동 정세까지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방위 산업 업체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기를 주문해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없다는 점. 가장 심각한 분야가 전투기 분야입니다. 전투기는 여러 무기 체계 중 가장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제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주문하면 언제 출고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신규 주문이 없던 시절에는 구매 계약서에 서명하면 12년 내로 출고가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빠르면 34년 늦어지면 7년도 기다려야 초도 물량을 받는 상황이 됐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전투기는 4.5세대로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판매고를 기록 중인 전투기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VVIPER 신형 F-16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2017년 9월까지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F-16을 생산하다 생산 라인을 전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로 옮겼습니다. 주 사업장 포트워스에서는 신형 F-35에 집중하고 잔여 물량이 몇 대 남지 않은 F-16은 그린빌에서 생산직 노동자 25명으로 소규모 생산하기로 계획했었죠. 하지만 예상 외로 주문이 폭주하면서 공장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노동자 규모가 7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일손이 30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매달 생산량은 고작 2대. 2026년까지 월 4대로 늘릴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밀린 주문만 120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투기를 주문하면 64개월, 즉 7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2020년 8월 F-16V 66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대만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1대도 인도받지 못한 상황인데요. 시장의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급등하기 마련. 한국이 20년 전 F-16을 구매할 때는 대당 가격이 440억 원이었으나 지금은 그보다 2배 이상 뛴 1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비싸졌음에도 살 수 없는 것이 F-16인데 국제 정세 악화로 군비 증강에 나선 개발도상국이 살 수 있는 전투기는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F-35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아무 나라나 살 수 없고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팔은 F-16B보다 훨씬 비쌉니다. 올 7월 튀르키예가 구매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대당 가격이 3,500억 원을 넘어섰고 재작년 인도네시아는 라팔한 대당 2,600억 원을 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중국이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떠오른 필리핀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머니를 탈탈 털어 한국산 KF-21을 살까를 두고 저울질을 시작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은 주력 전투기 한국산 FA-50PH-12대와 함께 운용할 신형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 MRFMULTI 롤 파이터 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612억 페소 약 1조 4,600억 원을 투입해 신형 전투기 12대를 도입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를 감안하면 전투기의 대당 가격은 200억 원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위에서 언급했듯 F-16B는 현재 기체 가격만 100억 원 수준입니다. 만약 이를 선택하려면 사업 예산을 늘리거나 도입 수량을 줄여야 하는데 필리핀이 이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주문해도 7년 후에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 중국이 필리핀을 가만히 둘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재 운용 중인 FA50의 개량형인 블록 20을 도입하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FA50 블록 20은 13.6톤급으로 체급은 작지만 성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례로 작년 말레이시아에 수출된 FA50 전투기는 AESA능 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타겟팅 포드, 공중급 유장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운용, 주야간 표적식별 장비가 탑재되면서 4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됐죠. 여기에 그간 작전 반경이 450km 내외였으나 공중급 유장치를 부착하면서 작전 반경이 900km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가격도 대당 700억 원 수준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F-16B든 FA-50 최신 개량형이든 필리핀의 안보 위협에 대한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필리핀은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해양 분쟁을 벌이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의 전진기지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공군이 도입하는 전투기는 최소 4.5세대 전투기와 대등해야 하는데 왜냐면 유사시 중국은 5세대 전투기 J-20이나 J-31과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투입시킬 테니까요. 사실 F-16B든 한국의 FA-50 최신 개량형이든 훌륭한 전투기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남중국해 곳곳에 인공섬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항공모함까지 운용 중인 중국을 상대하기엔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는 필리핀 공군의 핵심인 바사기지에서 직진거리 700km가 넘고 가까운 팔라완 섬의 안토니오 바우티스타 공군기지에서도 300km 이상을 날아야 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먼 바다까지 날아가야 하는 환경에서 소형보다는 중형 이상, 단발보다는 쌍발 엔진 전투기가 선호됩니다. 전투기가 작으면 연료와 무장 탑재량이 적고 단발 엔진은 엔진 하나가 고장나면 속수무책으로 추락하게 되니까요. 국제 정세도 그렇고 현 방산업계 현실도 그렇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깊은 고민에 빠졌던 필리핀이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정보 제공 요청 서릭 웨스트 4 인포메이션을 보냈다고 전 세계 군사 전문 매체가 일제히 대서특필했습니다. KF-21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즉, KF-21 구매에 관심이 있으니 관련 정보를 보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는 의미. 그런데 KF-21이면 필리핀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KF-21의 경우 계획 단계부터 4.5세대로 설계됐습니다. F-22와 F-35에서 볼 수 있듯이 5세대 전투기는 기존의 전투기와는 확연히 다른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 즉 전자파를 반사시키기 위해 형체를 변경한 것이죠. 그렇다면 6세대는 어떨까요? 6세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총화로 불리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운용, 레이저 무기 등으로 대표되는 특징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군사강국으로 평가되는 모든 국가들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고 한국 역시 KF-21 전투기를 최종적으로는 6세대로 도약시킬 계획입니다. 다행히 현재 4.5세대로 불리지만 성능을 조금 보강하면 스텔스 전투기로 확장시킬 수 있고 여기에 레이저 무기와 무인화 기술까지 추가시켜 2041년까지 6세대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 단계부터 5, 6세대로의 단계적인 진화를 염두에 두고 저피탐 설계가 적극 도입됐습니다. 저피탐은 쉽게 말해 레이더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레이더에 포착되는 비행기의 크기를 나타낸 단위인데 세계 최초 스텔스기인 F-117의 추정치는 약 0.01m, 레이더의 야구공 정도의 크기로 포착됩니다.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F-22는 0.001m로 추정되며 4.5세대인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1m 정도로 추정됩니다. KF-21의 저피탐 성능은 라팔이나 타이푼보다 좁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사실 KF-21의 RCS는 극비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존 4.5세대보다 뛰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KF-21이 F-16이나 스웨덴의 그리펜엔지보다 체급이 높은 중형이라는 점입니다. 기체 무게가 12.0kg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25,600kg, 내부 연료 탑재량이 무려 6.0kg이기 때문에 전투행동 반경이 상당히 넓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그렇다면 바사 기지나 안토니오 바우티스타 기지에서 이륙해도 남중국해 분쟁 수역 상공에서 무리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KF-21의 주력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미사일을 쓰면 분쟁 수역 상공까지 날아갈 필요 없이 먼 거리에서 미사일을 퍼붓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미티어의 경우 사거리가 300km에 달하고 회피 불가 구역로 이스케이프 존, NEG, 기존 공대공 미사일보다 23배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사일이 최대 기동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약 150km를 날아가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는 전투기가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중국 전투기의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미사일입니다. 처음 양산이 시작된 한국 KF-21 보라매가 전통의 강호인 유럽 항공업체들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 우려했던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 프랑스미터 디펜스 FR는 KF-21은 라팔이나 타이푼보다 가격 면에서 우위에 있다며 KF-21은 검증된 기술과 진화적 개발을 적용한 확장성까지 더해져 우수한 성능까지 보여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또 페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후보에 한국의 KF-21 보라매와 프랑스의 라팔을 꼽으며 KF-21 보라매가 러시아 항공기들에 비해 경제적이고 산업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왜냐면 한국 공군에 인도되는 전투기 초도 물량 20대 가격이 대략 대당 3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추후 가격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F-35 역시 초기 양산 단계에서 3,000억 원을 넘었지만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지금은 약 100억 원까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요. KF-21 역시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시점에서 가격이 안정화되면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경쟁 기종을 압도하는 KF-21을 사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겁니다. 한편 길고 긴 연구개발과 시험 비행을 거쳐 얼마 전 양산을 시작한 KF-21은 2026년 말 1호기를 인도하기 시작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공군에 배치됩니다. KAI와 공군은 올 2028년까지 공대공 전투 능력에 중점을 둔 블록 1 초기 양산 물량을 전력화시키고 곧바로 공대지, 공대함 전투 능력을 추가한 블록 2 물량을 차례로 전력화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부디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전 세계 상공을 가르는 꿈같은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한국이 해군 함대를 3배 규모로 확충하려 한다는 소식이 중국과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시아 군비 경쟁의 판을 한 번에 뒤바꿀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신규 함대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신형 스텔스함, 탄도요격이 가능한 호위함, 합동 화력함 등으로 규모를 지금의 3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더구나 이전까지 상상도 못했던 초강력 군함을 다수 배치하겠다고 밝히자 한국의 이 같은 계획이 현실이 되면 한국이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 아시아의 균형이 요동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한국의 해군 전력 확대를 두려운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처럼 기존 해군의 전력을 완전히 뒤엎어 막강 해군으로 거듭하겠다는 혁신적인 계획을 발표하자 가장 긴장한 건 일본이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서방 동맹의 선봉에 서려 했는데 글로벌 방산 무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한국이 해군 전력마저 강화하자 긴장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정조대왕함의 성능이 상상 그 이상으로 알려지자 한국이 본인들의 군함을 베꼈다며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두려워할 한국 해군의 전력 증강 계획은 무엇이고 중국과 일본이 두려워하는 핵심은 무엇인지 중1 해군 제독들이 절망한 이유.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1998년 취역한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취역을 시작으로 일본에 비해 열세에 있었던 한국 해군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한국은 자체적인 함대공 능력을 보유한 2척의 대형 수송함과 3척의 이지스함, 6척의 구축함과 7척의 신형 호위함이 실전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해군력 발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신형 군함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2024년에는 도산 안창호급 배치 2 잠수함의 1번함이 진수됩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수직 발사관의 수를 10발로 늘렸습니다. 이 잠수함은 우리 해군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줄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총 3척이 건조될 예정인데 목표가 달성되면 우리 해군은 총 6척이 도산 안창호급 48발의 SLBM 발사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2025년에는 2척의 울산급 호위함 배치 3화, 정조대왕급 구축함 2번함, 도산 안창호급 배치 2의 2번함이 동시에 진수되고 2026년에는 울산급 배치 3의 마지막 6번함과 도산 안창호급 배치 2의 3번함이 진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해군의 구형 함정들은 신형으로 교체되고 이후 건조될 함정들은 우리 해군의 신규 전력이 될 것입니다. 2027년에는 2척의 울산급 배치사와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마지막 함정이 진수될 예정입니다. 울산급 배치사는 우리 해군의 차기 호위함입니다. 만재 배수량은 기존 대비 더 키우고 이 밖에도 완전전기 추진, 고출력 레이저 무기 탑재 등 더 다양한 전력 탑재는 아직까지는 비밀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8년은 우리 해군의 역사가 다시 씌어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 3척이 완전히 취역하면서 대한민국 해군이 이지스함 6척 체제를 완비할 뿐만 아니라 한국형 구축함 KDDX 1번함이 진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구축함 KDDX는 경하 6,000톤, 만재 8,000톤 고도의 스텔스 설계와 완전 전기 추진, 통합 마스트 등이 적용된 완벽한 미래 함정입니다. 그리고 2030년 울산급 배치사의 마지막 5, 6번함이 취역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형 항공모함의 본격 건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러니 중국과 일본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한국 해군이 이렇게 대함대 건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특히 정조대왕함이 자신들이 건조한 13,000톤급의 이지스함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은 한국이 중국의 자랑인 55급 구축함을 한국이 베꼈고 그렇게 베껴서 만든 정조대왕함은 과무장되어 있다 고 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정조대왕함의 자체 기술로 수직 발사대를 건조, 탑재한 것은 물론 대형 미사일들을 통합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고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에 노골적으로 경계심을 표출했습니다. 참고로 정조대왕함의 수직 발사대는 미국에서 이전받은 발사대가 아니라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 탑재한 KVLS-1, KVLS-2가 주력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이 수직 발사대가 베일에 쌓여 있어 어떠한 무기 체계를 운영할지 알 수 없다며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조대왕함에 있는 KVLS-2는 850 직경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런 대형 사이즈의 수직 발사대를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자체 개발했다. KVLS-2가 이전 발사대에 비해 면적이 80% 이상 커졌다. 이는 평균적인 사이즈보다 더 큰 사이즈의 미사일 장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속내는 한국의 정조대왕함의 수직 발사대의 사이즈가 전보다 커졌다. 여기에는 탄도미사일은 물론 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탑재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에서 도입한 기술로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다. 이를 지대함, 함대함, 함대지로 바꾸려 하고 있다. 한국의 야심을 경계해야 한다. 더구나 미국은 대한민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조대왕함에 SMU까지 판매했다. 그런데도 한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LSAM 해상형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10년 내에 한국이 중국을 능가하는 방어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조대왕함의 성능과 탑재 무기들의 면면을 심층 분석한 티가 납니다. 또한 중국 언론들은 미국이 아직도 710급 수직발사관 개발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이 850급 수직발사관을 개발한 이후 한국이 두 번째로 850급 수직발사관을 개발한 국가가 되었다며 한국의 저력을 놀라워했는데요. 중국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2014년 850급 수직발사관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왔고 자랑으로 여겨왔는데 한국이 곧바로 넘어버렸으니 당황스러울 만도 합니다. 무엇보다 정조대왕함이 운용하는 수직발사대는 무려 104개, 중국의 난칭함은 112개를 운용하고 있는데 정조대왕함은 난칭함에 비해 배수량이 작은데도 중국과 대등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놀란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또 하나 놀라워한 점은 미국이 조선업 쇠퇴로 자국 내에서 군함을 건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자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의뢰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빨리 군함과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빨리 만들기로 치면 중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한국이 정조대왕함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무려 17개월 만에 완성했다며 이러한 건조 속도는 중국과 비교해도 빠른 것이다. 미 해군이 부족한 군함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의 건조 능력을 끌어들이면 미 해군의 군함 건조 속도는 무섭게 빨라질 것이라고 한국이 미 해군을 보조할 수 있다는 점을 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정조대왕함이 갖고 있는 한국 자체 기술의 수직 발사대와 한국의 무서운 군함 건조 능력과 세계 제1의 건조 속도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 무기 별것 없다며 폄하하기 일쑤였는데 이처럼 올해 들어 중국 언론들의 논조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이 무섭게 성장했으니 경계해야 한다. 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 언론들은 이렇게 정조대왕함을 심층 분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역시나 헛소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기저기서 끌어온 것을 통합하는데 능한데 중국 난창함도 베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조대왕함의 출현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베끼기에 능한 한국 해군은 앞으로 중국 해군의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다. 고 이런 중국의 망언에 대해 한 한국 네티즌은 보다 못해 이런 댓글을 달아 중국의 망언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베끼려면 좋은 걸 베끼지 우리가 왜 중국 걸 베끼겠냐. 한국이 중국의 군함을 절대 베낄 리 없는 이유는 다음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국가주도 조선업 굴기를 앞세워 싼 값의 노동력을 투입해 많은 수주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산 선박들이 잇따라 사고와 결함을 일으키자 오죽하면 최근 호주에서는 중국산 선박 운항 금지 명령까지 내려졌는데요. 이처럼 중국 조선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자 일감이 떨어졌고 결국 중국 정부는 조선소들의 수십 척씩 군함을 건조하는 일감을 나눠주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55형 구축함도 그때 건조된 것입니다. 중국은 2년 만에 55형 구축함 5척을 진수시켜 얼마나 속도전을 벌인 것인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은 군함을 하나 건조하면 2년여의 시간을 두고 다음 군함을 건조합니다. 2년여의 시간 동안 군함의 결함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주고 결함을 살피는 일이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불량 군함이 서해에 널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 2106년 림팩 훈련 때였습니다. 중국은 당시 자신들의 이지스함 52C를 가지고 참가했는데 중국의 52C 전투함은 가상 전투에서 그만 명중률 30%라는 처참한 성적을 받고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52C 이지스함을 보완한 52D함은 2017년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 당시 며칠간 기관 고장으로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어선도 기관 고장으로 이렇게 표류하는 일은 드문데 한국과의 함정이 이런 수준이라니 눈물 없이는 보기 힘든 중국의 최신 뗏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데 무슨 한국이 중국 군함을 베껴서 이지스함을 만들겠는지 중국 네티즌들의 망언은 무시하는 게 정답입니다.
현직 UAE 대통령이 최초로 방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지난주 벌어진 두 가지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AE는 지난해 한국에 300억 달러 약 41조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기에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대표적인 두 개의 무기를 구입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을 중국, 일본, 사우디까지 긴장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오는 2829일 국빈으로 방한합니다. UAE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최고의 예우로 맞이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국방방산, 경제투자, 에너지, 첨단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UAE 대통령 방한을 2일 앞둔 26일 갑자기 한국형 사드라 불리는 LSAM 개발을 완료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북한 미사일을 보다 높은 고도인 4060km에서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개발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에 운용 중인 요격고도 1540km 하층부에 대한 방어체계를 맡고 있는 천궁 함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핵심 자산으로 꼽히는 무기체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산업계에서는 UAE 대통령 방한을 이틀 앞두고 LSAM 개발 완료 발표를 했다는 것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UAE는 천궁1을 세계 최초로 한국에게서 수입한 국가로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단일 품목으로 최대 규모인 4조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은 천궁1을 수출하면서 LSAM도 성능을 입증하면 향후 방위산업에 있어 주요 수출 품목이 될 것이라 했는데 이번에 한국은 UAE에 LSAM 수출까지 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에 다시 전운이 들이우면서 UAE는 이란에 대한 위협이 높아져 이에 대한 준비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UAE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습니다. UAE는 미국과 가까워지면서 이스라엘과도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는데 미국과 대적하며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과는 완벽한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UAE를 방문 중일 때 후티 반군은 UAE 국제공항과 석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벌어지면서 UAE는 당장 방공망을 강화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미 천궁1을 도입한 UAE가 LSAM까지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LSAM은 천궁2와 연동이 가능해 이미 천궁1을 도입한 UAE에게는 매력적인 무기입니다.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은 천궁2는 미국산 패트리어트와 비교해 한 개 포대 가격이 10분의 1 수준인데 LSAM도 한 포대당 2조 원에 달하는 사드에 비해 4분의 1 정도의 가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중동 국가들이 돈이 많다고 해도 미국산 패트리어트나 사드로 방공망을 구축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큰데 이에 가성비 높은 한국산 방공망을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UAE에 이어 천궁1을 도입한 사우디도 LSAM에 관심을 보여왔기엔 UAE뿐만 아니라 사우디에도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해 천궁에 대한 각국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LSAM도 K방산의 호자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25일 서울 하늘에서 난데없이 전투기가 지나가고 굉음이 울려 펴져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UAE 대통령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을 위한 것으로 25일 오전 10시 30분은 연습 비행이며 29일은 공식 환영식 본 행사 비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29일 블랙 이글스 축하 비행을 비롯해 28일 모하메드 대통령 전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G에 진입하면 공군 전투기 4대가 호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국산 초음속 T-50B 블랙 이글스의 축하 비행으로 한국 항공기의 우수성과 K방산의 위력을 과시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 이글스 축하 비행과 공군 전투기로 호위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데는 한국이 이번에 UAE와 차세대 전투기 수출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UAE는 미국이 F-35 수출을 거부함에 따라 5세대 전투기를 사기 위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에 투자하려 했다가 전쟁으로 인해 무산되고, 최근에는 중국의 제22 F-35를 대체할 경쟁자로 떠올랐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4월 UAE 합동작전 사령관이 베이징을 방문하자 제20을 살 것이라는 설이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UAE가 중단된 F-35 거래에 대한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정말 제20을 구매하려는 게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KF-21이 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 프랑스 군사 매체와 아랍 뉴스 채널에서는 아랍에미리트 UAE가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UAE가 인도네시아 대신 KF-21 개발에 참여해 인니의 미납분을 대신 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매체는 KF-21이 프랑스 전투기 사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이 MOU를 프랑스가 과거 해왔던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관영 매체 펑파이도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사업에 UAE가 참여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UAE가 한국의 KF-21 연구개발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를 부인했는데 폴란드 유명 군사 전문지 디펜스24는 아랍에미리트 측 정보원으로부터 실제로 대한민국에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는 UAE와 KF-21 협력에 대한 보도나 소식이 나온 바 없는데 해외에서는 UAE가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과 협력하는 데 큰 관심이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세 번째 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UAE 정부는 KF-21 보람의 전투기 공동 생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투기 공동 생산에 부수되는 실질적인 기술 이전 과정이 아랍에미리트 국내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UAE는 이미 한국과 기술 협력으로 화성에 탐사선을 쏘아 올리며 엄청난 성과를 낸 바 있고 일본산 수송기 도입을 추진하다가 한국과 함께 공동 개발하기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측이 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바로 한국의 방산업체와 공동 개발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지금 UAE는 한국과 KF-21 개발에도 함께해서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 다른 나라들을 제치고 5세대, 6세대 전투기까지 생산할 계획을 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UAE가 만약 이번 방안으로 KF-21을 선택한다면 중국산 전투기 J-20을 수출하려던 중국에게 큰 타격을 주고 전투기를 비롯해 방산 수출의 문을 열어놓은 일본까지 놀라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우디까지도 긴장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KF-21 보람에 대해 아랍에미리트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시기 또한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UAE의 이웃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를 개발하기 위해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난해 UAE가 KF-21 보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되기 불과 몇 주 전 GCAP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는 2035년까지 템페스트를 출시하겠다는 야심찬 일정을 선보인 바 있는데 이 일정이 지켜진다면 사우디는 2030년대 후반부터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전은 사우디 공군이 UAE 공군보다 앞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이웃 국가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만 공군 전력에서 큰 기술적 격차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국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사우디를 끌어들이려 하지만 일본은 이를 저지하려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GCAP는 잡음이 날 가능성이 높아 언제 개발이 될지,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도 최근에 한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에도 큰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즉 일본 때문에 사우디가 한국의 KF-21 개발에 투자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UAE와 적국은 아니지만 경쟁적으로 무기를 도입하는데
UAE가 천궁이를 도입하자 따라서 천궁이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방공망을 강화해야 하는 사우디도 LSAM 도입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한국의 KF-21에도 UAE와 함께 공동 개발에 뛰어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UAE 대통령의 방안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UAE의 선택에 따라 중국, 일본, 사우디까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지상작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받은 장갑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WP 동신 역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이 지원한 무기를 이번 공격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기 위한 작전을 계속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에서 병력 660여 명과 차량 80여 대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을 넘은 푸틴 대통령의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결단한 듯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군단이 우크라이나 땅을 밟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 자주포는 깡통이라고 비난하던 우크라이나 포병들도 한국 자주포가 온다는 소식에 사기를 끌어올리며 러시아에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방산 수출의 효자 상품이자 스테디셀러인 K9 자주포의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이동 중이던 K9 자주포 한 대가 궤도가 이탈해 도로 한복판에서 멈추는 사고가 일어난 것인데요. 주행 중 도로 경계석과 부딪히며 궤도가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궤도가 이탈된 K9 자주포는 도로를 가로질러 멈춰 섰으며 다행히 인명 및 차량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측면에서의 충격에 약한 궤도 차량의 특성상 가끔씩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였지만 문제는 국내 언론에서 이번 사고를 K방산의 명품 자주포의 굴욕이라며 K9 자주포의 결함이 있는 것처럼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한국 방산의 위상이 높아지며 해외 언론들이 국내 소식을 신속하게 퍼나르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자주포 사업에 지장을 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포병의 K9이 파생형 자주포가 쓰레기라고 혹평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우크라이나 군의 포병 지휘관이 언론과 가진 인터뷰 내용이 폴란드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베테랑 포병 안드레이 코브자르는 1990년대부터 포병으로 활약해온 인물로 현재 독일 자주포 PGH-2000으로 이루어진 포병 부대의 지휘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을 통해 차륜형 자주포보다 궤도형 자주포가 압도적인 이점을 보였다고 평가했는데요. 차륜형과 궤도형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이번 전쟁으로 궤도형 자주포가 명백하게 우세하다는 사실을 증명되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승무원을 보호할 수 없어 공격당할 시 외부에 노출된 승무원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PGH-2000 자주포가 얼마나 뛰어난지 찬사를 늘어놓았죠. 그런데 같은 궤도형 자주포인 크랩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한 혹평을 남겼는데요. PGH-2000과 유사한 무기인 크랩 자주포도 타봤지만 이 무기가 미숙하고 미완성인 무기라고 단언한 것입니다. 폴란드인들이 20년 동안 이 자주포를 완성하려고 했었지만 여전히 미완성의 실패작이라고 한약에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고 장갑도 얇은 편이며 자동장전 장치도 없어 모든 걸 손으로 들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크랩 자주포는 전체 수량의 3분의 1가량인 80대 중 30대가 손실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주포가 파괴되며 승무원까지 휘말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건 자주포 제조사의 숙련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크랩 자주포에 대해선 미완성된 무기라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당연히 폴란드의 이들은 기껏 도와주기 위해 무기를 지원 보냈더니 불평만 늘어놓고 있다고 분노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랩 자주포에 한국의 K9 자체가 적용된 만큼 한국 밀리터리 마니아들도 크랩에 대한 실전 평가가 혹시 K9 수출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불안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 기사가 K9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불만의 대부분이 크랩 자주포의 포탑에 대한 것이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랩 자주포의 포탑의 유폭이 빈번한 문제는 이전부터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도 지적해오던 부분이었습니다. 크랩 자주포의 포탑으로는 영국제 자주포 AS-90의 포탑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쓰고 싶은 포탑 내부 측면에 장약을 노출한 채로 보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포탑이 뚫을 경우 그대로 유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피격당하더라도 자주포만 파손되고 무방비 상황에서 포탑이 통째로 유발하며 승무원 전원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크랩 K9 차체는 우크라이나 군에서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물건입니다. 기동성은 PGH-2000보다 뛰어나며 내구성에 있어서도 대전자 지뢰를 밟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전원이 생존한 사례도 있었을 만큼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K9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되었더라면 PGH-2000과의 평가가 역전되었을 거라 자신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국제 정체로 인해 K9 자주포가 정말로 우크라이나 땅을 밟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후 포괄적 전략동 반자 조약을 발표하며 북러 군사동맹을 28년 만에 부활시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양측 이 조약에 담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능가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약에는 예방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에 나선다는 강력한 표현이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지체 없이 IT와 군사적 원조 같은 표현들은 러시아가 소련 붕괴 이후 독립국가연합 국가들과 맺은 집단 안보 조약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북한을 자신들의 안보 방안에 두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종전 서번을 하지 않았기에 엄연히 전쟁 중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군사동맹을 부활시켰다는 것은 러시아가 사실상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을 뜻하죠. 전 국민이 격분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었고 정부에서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죠. 장우진 국가안보실 의장은 지난 20일 국가만전보장회 상임위원회를 마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정부는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날지도 많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살상 무기 지원은 1973년 베트남 전쟁 철수 이후 52년 만인데요. 지금까지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로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살상 무기를 직접 수출하는 것만은 자제해왔었습니다. 전후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지만 러시아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넘어버린 한국 역시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군사기술 지원에 이어 북한과의 군사동맹까지 선언한 마당에 이번에도 잡는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무기가 지원될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무기 지원은 여러 옵션이 있고 살상이냐 비상상이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외교적 수사도 없이 도발적인 문구 선택까지 서슴지 않았던 한국.
정부가 단단히 분노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한국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여준 방산 능력만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능력을 연장시키고 유럽의 방위를 단단하게 고쳤는데, 그 능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과연 한국의 어떤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가게 될 것인지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방공 무기가 1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까지 매일 폭격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선 가장 간절한 무기입니다. 지난 2022년 최종 퇴역시킨 호크 대공 미사일이 고려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운용해왔던 무기인 만큼 상태가 좋아 러시아군의 폭격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지원될 살상 무기는 155포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으로 수십만 발을 지원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지원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현상 유지를 넘어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수준의 포탄을 공급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기 K9 자주포까지 우크라이나 땅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물론 현재 우리 국건이 운용하고 있는 K9를 우크라이나까지 실어보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유럽 땅에서 운용 중인 K9의 자주포들을 지원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유럽에서만 폴란드에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튀르키예까지 5개 국가가 K9의 자주포를 도입해 주력 자주포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K9의 자주포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자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었지만, 한국에서 수출한 무기도 살상 무기 지원 금지 정책에 묶여 있었기에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러시아가 손을 넘게 되며 이 유럽의 K9 자주포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튀르크의 푸르트나까지 포함한다면 유럽에서 현재 운영 중인 K9의 대수는 490대에 달합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낸 수량만큼 K901 추가 수출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참에 연식이 오래된 K9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대신 최신 개량형인 K9 이내의 도입을 제한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무기가 지원되더라도 한국의 막대한 공급 능력이라면 우크라이나 전망을 뒤집고 러시아의 반격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러시아가 한국에 완전히 등을 돌리면 어쩌나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먼저 선을 넘은 것은 러시아이고 국제사회에서 호구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다는 말은 한국과 러시아의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는, 지금의 관계 악화에는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의 뜻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푸틴이 실각하고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게 된 대한민국이 굽히고 있던 허리를 펴고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는 러시아에게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제대로 보여주기 바라며, 또한 K9의 자주포에 또다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와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인도의 K9 자주포 추가 백문 도입 계약 일정이 구체화되었는데요. 지난 7일 인도 매체 디 인디아에 따르면 모디 총리의 연임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추진되는 국방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서 K9 백문 추가 도입이 최우선 시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은 한 달 뒤인 8월에 체결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추가 구매하게 된 K9 자주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자사의 특집 보도를 통해 한국의 K9 자주포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분석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3일에 한국은 미국보다 무기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최근까지 세계 군사 분석가들은 자주포를 구시대적 유물로 여겼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자주포의 수출로 그들의 생각이 들렸다는 것을 반증했습니다. K9는 엄격한 실용 테스트를 통과해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으며 미래의 비즈니스 기회를 열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 군수품 수출 총액이 중국을 넘어서서 몇만 명의 방산 노동자가 중국의 100만 방산 노동자를 이긴 셈인데요.
중국은 대형 민간 기업에 군수품 제조를 맡겨야 될 실상입니다. 당분간 중국에서는 민간 전환 군수 생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중국의 자주포들은 생각하는 만큼 K9보다 강력하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촉발한 달러와 강세로 연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해외로의 자본 유출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재함을 자랑하던 한국 경제마저 역대급 변동성을 자랑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흔들리고 있지만 주변국들과 주요 선진국들의 상황은 더욱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 무역 적자인 75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영국의 경우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영국 화폐인 파운드화의 가치가 수직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5%가 떨어지는 등 1971년 이후 사상 최저치의 가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는 올해 안으로 자국 부채 규모가 1,900억 파운드, 우리 돈 290조를 넘기면서 재정 불안이 촉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은 필연적으로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영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망이 유럽의 금융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외환 전략실은 물론 UBS 은행의 수석 경제 분석가인 폴 도너번 역시 영국 경제의 사면초가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처럼 파운드화 가치가 추락한다면 2023년엔 영국이 IMF에 손을 벌리게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영국 정부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감세안을 철폐하여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현재 신흥국 위주로 IMF에게 빌려간 자금이 900조 원을 넘으면서 IMF의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는 위기가 나오는 만큼 IMF 측에선 구제금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게 재정 건전성을 높이라 주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1976년 경제위기 당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수모를 겪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 당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을 가리지 않고 줄줄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상황입니다. 선진국들의 경제도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신흥국들의 현실은 더 어렵습니다. 인도는 강달러 장세에서 외환 보유고를 가장 급격히 소진한 국가이며 이렇게 가다간 5개월 내로 인도의 외환 보유고는 바닥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게 되면 지난 90년대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시아 지역의 최대 위험국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미국의 금리는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지만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내 부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금리가 역전된 중국에선 급격하게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으며 중국의 화폐인 위안화의 가치는 폭락 중입니다. 이런 정책으로 중국 내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며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등 경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내 부동산 관련한 부실 채권이 무려 3,075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원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3,075조 원의 부동산 부채 수준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해당 부채는 오직 부동산 관련한 부채이며 중국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등 각계 부처에서 감추고 있는 확인되지 않는 부채들은 이경이 넘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미 중국 국유기업의 부채는 일경 9,400조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2022년 현재는 이경 3,000조 원을 가뿐히 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뒤 공개적으로 추진했던 반도체 굴기가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면서 중국의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에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업과 산업이 성장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려다 중국의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았다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미국에 비해 반도체 후발주자였던 한국은 공격적으로 기술 개발과 습득은 물론이고
자본력을 위주로 한 치킨 게임을 통해 경쟁자를 따돌리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좋은 품질의 반도체를 본전이나 적자에 팔면서 경쟁업체의 경영 상황을 악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파산하게 만들어 남아있는 시장을 혼자 독식하는 것인데요. 이는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국제적인 정치력이 복합적으로 충족되어야 가능한 작전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표적인 기업이 일본의 엘피다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은 중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무작정 기술 투자와 저가형 반도체 양산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우후죽순 생겨나는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국 정부는 140조 원이라는 지원금을 뿌리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실패를 하고 말았는데요. 최근 중국 통계당국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폐업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 폐업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 400여 곳에 불과했지만 2022년 9월 현재 폐업 신고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 3,500여 곳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대만에 비해 부족한 기술력에 미국의 반도체 제재까지 겹치면서 중국이 주도한 반도체 굴기 치킨 게임은 폭삭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과 긴밀히 연관된 칭화윤이 그룹도 파산해 중국 정부가 국유화에 나섰고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SMIC마저 최악의 기술적 성과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은 큰 위기감을 느끼면서 한국 위주의 새로운 반도체 기술 동맹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한국은 참여하기로 예정되었던 칩4 반도체 동맹과 회담을 파기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불이익을 주는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미국과 마찰이 생기자 중국에서는 즉각 한국을 향해 반도체 동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반도체 특별위원장인 양양자 의원을 찾아와 한국의 칩사 동맹 가입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은 물론이고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니 중국과 함께 협력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언급하며 지금은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보조금을 못 받는 수준에 그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반도체마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싱하이밍 대사의 이번 발언에 우리 국민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최근 분위기는 자국 우선주의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맞지만 중국은 몇 년 전부터 한국에게 경제적 제재를 해오고 있고 사드 배치로 비롯한 한한령은 아직도 유지되어 중국 내 한국 문화 생태계와 한국산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 많은 산업 분야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빈자리를 중국의 자국 기업들이 채우면서 사실 사드 배치와 한한령은 핑계이고 중국 자국 기업들의 경제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기업을 제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특허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의 원천 기술은 미국에서 나왔고 초미세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인 극자외선 노광장비 UV는 네덜란드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광원 기술의 핵심은 미국 기업 CYMER가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특허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가 근거가 있는 조치이며 효과가 확실한 것인데요. 반면 중국은 이런 원천 기술 분야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파운드리 업체인 SMIC는 최근 7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SMIC의 이런 발표에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7나노급 반도체를 설계할 수는 있어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로는 7나노급은 커녕 10년 전 기술인 14나노 생산도 어렵다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현재 주력 반도체 공정은 28나노이며 이는 한국이 2000년대 초중반 상용화한 기술입니다. 중국의 반도체는 생산 능력은 없지만 최근 반도체 설계 능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배경엔 대만의 TSMC 출신 엔지니어들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 SMIC에서 크게 활약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군사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애플로부터 아이폰 관련 부품과
조립을 맡고 있는 대만 기업인 폭스콘은 얼마 전 8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중국 정부가 국유화한 칭화윤이 반도체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1조 1,500억 원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금액이었는데요. 중국 측 관계자들은 대만 폭스콘의 1조 원이 넘는 투자로 중국의 칭화윤이가 생명줄을 연장했다는 소식을 내놓을 정도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던 대만과 중국은 사실 누구보다 경제적 공동체 관계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대만 반도체의 아이콘인 TSMC마저 미중 갈등 속에서도 공격적인 중국 투자를 결정해 국제사회는 대만의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일 대만을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정치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물론 대만 측은 국제사회를 향해 중국이 무력 통일을 감행하는 경우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가 대만을 도와주길 바란다면서 정작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를 대규모로 중국에 투자하는 등 완전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대만 TSMC는 중국에 4조 원가량 추가 투자를 결정하고 나섰는데요. 한국의 전자업체와 반도체 업체들이 사실상 중국에서 발을 뺀 것과 반대되는 행보입니다. 중국 역시 한국보단 대만의 반도체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생각하기에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이 대만을 공식적으로 합병한다면 대만에 지출한 것들이 고스란히 자기 것이 되어 돌아온다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에 지출한 것은 한국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나중에 중국의 경쟁자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한국의 반도체보단 미래에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대만의 반도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이 대만의 반도체를 흡수한다면 역사상 유례없는 경쟁자가 생기는 것이기에 모든 상황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더 나아가 중국이 무리하게 반도체 투자를 진행하다가 투자금이 바닥나 치킨 게임에서 패배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